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유리입니다. 이해랍니다. 네. 요새 정말 잠 못 이루는 밤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너무 더워서. 네.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올림픽 보느라고. 그죠? 아, 근데 요새 이 올림픽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건가요? 정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야말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희망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이유가 정말 우리 젊은 선수들 이게 꼭 메달을 따겠다라는 그런 의욕보다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즐기는 과정에서 메달이 부산물로 따라온다. 이런 자세인데요. 바로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 우리나라 더욱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더욱더 좀 더 돋보이는, 우리 젊은 선수들이 더욱더 돋보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와중에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가 나듯이 요새 정치권이 정책 문제를 가지고 약간 좀 이 여러 가지 논쟁을 벌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제 문제인데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얼마 전 발표가 됐는데요. 기재부 차관 역임하시고 워낙 경제 정책, 경제 전반에 대해서 해박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계셔서 오늘 의견 들어보고 싶어서 모시게 됐습니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제 입성하셨으니까 어떠십니까? 느끼시기에. 아, 예. 이제 초년병이죠. 예, 그래서 이번에 정치 입문하면서 네. 예, 저 나름대로 이제 꿈과 포부를 이제 가지고 아마 제가 이제 등단을 했는데 예, 지금은 이제 정치적인 이제 투쟁이 좀 중심이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또 겉으로 보이기는 그렇지만은 또 저희 내부적으로는 정책에 관해서도 많은 대안을 준비하고 좀 이렇게 의원들 사이에서 노력들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제가 소속하고 있는 기획재정이죠. 거기에서는 이번 저희가 부처 업무 보고를 이제 받으면서 상임위를 진행을 했는데 상당히 가급적 정쟁이나 이런 이슈들을 좀 피하면서 우리 민생에 굉장히 중요한 현안들, 특히 경제 현안들, 그리고 우리 서민 경제를 어떻게 이제 살릴 거냐 하는 그런 문제에 좀 집중을 해서 상당히 활발한 정책 토론을 좀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고요. 네. 지금 저는 참 의원님 같은 코스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는 게 제가 34살에 학위받고 귀국해서 35살에 교수를 시작했거든요. 네. 35세 때부터 교수를 시작했는데 여태까지 제가 쭉 그 28년간 교수생활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 교수를 좀 너무 빨리 됐다. 딴 데 더 오래 있다가 이게 50대 중반 넘어서 교수를 하는 게 학생한테도 좋고 본인한테 좋은데 정치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젊어서부터 이게 계속 몇 선 하면은 선수 올라가는 거야 뭐 대단한 일이지만 사실은 전문성이라든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땐 좀 희박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의원님처럼 관료 생활 오래 하시면서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띠고 그 전문성을 갖고 국회에 들어야만 사실은 국가에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잘하시는 거죠. 예, 저 맞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관료 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했던 게 느낀 바가 있는 게 점차 우리 공공 문제에 관한 의사 결정권이 행정부로부터 여의도 입법부로 넘어간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니 국회에서 우리 경제 주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 결정들이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사 결정이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 결정이 이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전문성, 각계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그 의정 단상에서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해야만이 빠른 의사결정, 그리고 정말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장에 먹히는 그러한 정책 결정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정치의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신율 교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동의합니다. 전문 분야가 없으면 문제의식이 없어요. 수박 겉핥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한테 오늘 그 전문 분야 얘기 많이 여쭤보려고 네. 뵙게 됐고요. 네. 그 정부 세제 개편안요, 네네. 세법 개정안이라고도 하죠. 총평을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번에 제가 세제 개편안을 이제 봤는데요. 이제 정부 나름대로 고심 많이 했어요. 우리 국민 생활 전반을 이제 골고루 있지 않습니까? 돌보는 세제 지원 내용들이 이렇게 좀 담겨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우리 세제실 직원들이 고생을 좀 많이 했다. 좀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특징적인 걸 이제 보게 된다면 저는 이제 네. 두 가지를 조금 지적을 하고 싶네요. 그리고 더더욱이나 저는 이제 야당 입장이기 때문에 다소 이제 비판적 시각에서 본다면은 첫 번째 그 감세 혜택의 측면에서 특정 계층에 조금 집중돼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자 돈 많은 감세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약간의 이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조금 면치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로 이번에 타겟팅이 된 게 상속 증여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액 자산가와 또 고소득층에 대한 좀 세금을 좀 많이 좀 경감을 좀 시켜주자는 게 아마 주 포인트가 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제 개편을 통해서 총 국세 감면액이 4조 4천억으로 우리 정부가 잡고 있는데 상증세가 상속증여세가 4.1조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소득 계층 측면에 있어서는 저기 부자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계층에 조금 쏠려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중산 서민층이라든가 그 중소기업에 혜택이 가는 부분들은 우리 정부 통계를 보더라도 한 15% 내외 정도. 전체 이제 감세 효과 중에 15% 정도가 지금 해당이 된다. 이제 이렇게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부자 감세라는 어떤 그 비판을 면치 어렵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재정 건전성에 대한 좀 배려가 부족하지 않느냐 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역대급 세수 결손 56.4조 원의 결손이 생겼고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또 9조가 넘는 세수 결손이 지금 생긴 상태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세수를 제대로 확보하겠느냐 이런 노력들이 이제 세제 개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우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세 감면 한도액이 금년도에 77조입니다. 77조인데 이게 이제 법정 한도가 있거든요. 이제 국가재정법상에서 국세 감면을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말라라고 해가지고 한도를 주고 있는 건데요. 거기에 비해서 한 7조 이상 지금 상회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면액을 이제 줄이는 게 우선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또 내년 세제 개편안에서는 또 4조 4천억이라는 정부 통계로만 봐서 그렇습니다. 이게 또 다른 추가 감세가 일어난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안정적인 나라 곳간을 채우는 일 그리고 또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재정 건전성 강화하는 실제적인 있잖아요. 내용에 있어서는 좀 엇박자가 나오지 않느냐라는 측면에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네. 상속세 제가 좀 네.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부자 감세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부자들한테만 주로 이 도움이 된다라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상속세가 되게 높잖아요. 외국 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축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이 최고 세율을 말씀하시는 예. 거죠. 최고 세율이 현재 이제 50%죠. 네. 그렇죠. 그럼 이거를 이제 명목 세율인데 이걸 비교해 보면 일본은 이제 55%입니다. 예.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가 40%인데요. 미국은 근데 그 최고라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40%인데 미국은 그 한도가 이제 14억부터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50입니다. 그런데 예. 우리는 그 한도가 30억 이상. 예. 그러니까 이제 과표가 조금 다르죠.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최고 세율 50%지만 각종 공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납부하는 세금 기준으로 보면 우리 실효세율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그게 한 38% 정도 된다. 그래서 단순히 명목 세율만 가지고 높다, 낮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죠. 공제한다는데 이런 배우자 공제 5억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죠. 최고 세율 예, 있잖아요. 예. 최고 세율 그거고요. 그래서 근데 말씀 주시는 게 지금 그렇거든요. 이게 약간 지금 어떠한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뛰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속세를 안 내셨던 분들까지도 상속세를 내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보니까요, 상속세 과세 대상이 한 2배 정도로 늘었습니다. 부동산, 우리나라 상속 재산의 70%가 부동산이거든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 높았잖아요. 물론 이제 작년에는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졌습니다. 공시지가로 18.6%가 좀 떨어져서 좀 숫자가 줄긴 줄었습니다. 그럼 어찌됐든 간에 지금 최근에 한 2배 정도로 좀 늘었다라는 것은 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는 숫자, 그래서 그 납세를 하셔야 될 분들이 상속 가구의 5.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늘긴 늘었습니다만은 이게 중산층 전반으로까지 이게 늘었느냐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만 빠르게 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이제 공제, 자녀 공제를 좀 높이자라고 해서 새로 신규로 편입되지는 이제 중산층에 가까운 분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자라는 내용이 있지요. 그래서 자산 공제액을 자녀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으로 지금 많이 이제 올렸죠.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규로 이렇게 편입되는 이제 분들, 중산층에 가까운 분들의 세부 부담이 적정한지 그거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민주당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제액을 이제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자녀 공제를 높일 것인지, 아니면 일괄 공제를 높여서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자녀 공제를 높이면은 자녀가 많을수록의 혜택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서로 이게 격차가 너무 큽니다. 예. 자녀 수에 따라서. 그럼 또 과세 형평성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혜택을 보시는 분들만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상속 가구에 적용되는 일괄 공제를 높이게 되면은 보다 많은 분들이 좀 혜택을 좀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괄 공제를 이렇게 높이는 방안이 더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 채널 특성상 제가 이거 꼭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네. 금투세요. 네네. 유예를 하느니 폐지하느니, 아니 민주당 내에서도 네. 뭐 이제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정책위 의장은 또 지금 몇 시간 전에 제가 인터뷰한 거 보니까 이재명 대표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뭐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는 이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된다는 언론적인 있잖아요. 조세 원칙. 예, 조세 원칙도 해야 되고, 또 이제 금융투자소득세가 선진적 과세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금융투자 상품에 따라 가지고 세금 과세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것을 단일화해서 단일화해가지고 단순화시킨다라는 그런 좀 이점도 좀 있고요. 근데 금투세 있는데 그러니까 네. 선진화된 제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거래세 없잖아요. 미국이나 뭐 이런 데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금투세가 좋은 이유는 저거죠. 네네. 지금은 이득에 대해서만 과세라고 손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은 손실을 통산한다고 그러죠. 이익에서 손실을 뺀 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5년 동안 이효를 해서 또 그 공제를 좀 해주는 게 있거든요. 또 종합 신고하고 이런 거 되게 번거로워질까 봐.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금융투자소득세는 우리가 언젠가는 이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 때가 언제냐는 이제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느냐라는 측면입니다. 2000년도에 여야 정부가 다 합의를 해서 또 법안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4년에 걸친 유보 기간을 좀 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렵게 마련된 제도인 만큼 시행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투자자들의 우려 사항들이 커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 내던 세금을 낸다라는 데에 부담이 솔직히 있는 거죠.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천 징수를 하게 되면은 일부 자금이 묶이게 되죠. 예, 그래서 복리 효과를 노리기 어렵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제 가족들 중에 부양 가족 중에 금융투자 소득이 100만 원 이상이 되면은 소득세에서 부여되는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다 있잖아요. 보완 장치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5천만 원까지 현행법상 이제 공제가 대독되어 있는데 이 공제 규모는 세계에서 가장 그 높은 이제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건 역시나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느끼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향 조정하는 이러한 보완 조치를 하게 된다면은 어떤 시장의 수용성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의원님, 저 이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일각에서 이제 사모펀드 그 세금도 더 안 내게 되는 방법이다, 금투세 도입하게 되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좀 허와 실을 좀 따져보고 싶어서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요, 그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있잖아요. 이제 과세가 조금 되는 거죠. 금융투자소득하고 같이 주식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각종 이제 펀드 등 간접 투자 소득에 대해서를 포함해서 그 금융투자 소득이 도입됨에 따른 있지 않습니까? 세부담을 조금 완화하는 또 다른 장치가 있습니다. 우리 종합자산관리 계좌라는 게 있죠. ISA라고요. 거기에는 돈을 통으로 맡기면은 거기서 모든 뭐 주식, 채권, 보험 거기서 종합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이제 자산을 운영해 주잖아요. 이제 거기서 소득이 발생하겠죠. 이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지금 비과세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 다른 방식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절세할 수 있는 또 이런 길이 트여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감안컨대 이런 보완적인 조치를 통해서 시장에서 우려하는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많이 보완할 수 있다. 그런 우려를 조금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종합부동산세는 예상과 달리 이번에 정부 세제 개편안에서 빠졌습니다. 빠졌죠. 예. 그 야당 눈치 봐서 뺐다라는 그런 썰도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도 이제 볼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그 정부가 그거를 제한 이유를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부세가 충분히 지금 있잖아요. 부담이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2년 동안 종부세 완화를 위한 전방위 조치들이 다 이루어졌죠. 공제 금액을 9억에서 12억, 부부 공동 소유 경우에는 18억까지 지금 올렸고, 2주택에 대해서도 중과 폐지하고 세율도 낮추고, 여하튼 다양한 조치들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세 대상이 한 30% 많을 때 비해서 30% 수준으로 줄었고, 세수도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주택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은 강남 서초구에 30억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종부세가 한 55만 원 정도입니다. 만약에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한 20만 원, 25만 원 정도 이렇게 뚝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건 소유 기간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렇죠. 소유 기간에 대해 다르죠. 그리고 예를 들어 소유 기간이 길게 되면은 거즘 80% 상당 정도의 세액 중에서 80%가 또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거점 이제 세부담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좀 부자 감세라고 있잖아요. 비판 받으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 좀 이게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지금 들썩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칫 종부세 폐지가 더 부추길 수 그렇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덧붙일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종부세라는 게요. 그 세입이 이게 국가가 쓰는 돈이 아니고 그대로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요, 그 세입의 75%를 수도권에서 서울, 인천, 경기에서 걷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75%를 지방, 비수도권 지방의 일반 세입으로 그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부세를 없애버리면은 이 지방에 내려가는 있지 않습니까? 이 세수. 금년 같은 경우 이게 4조 2천억이거든요. 이게 없어지면 지방이 이제 세수 펑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없이,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없이 갑자기 종부세를 폐지해버린다라면은 아주 크게 문제가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아마 정부가 종부세를 이번
개편 대상에서 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종부세가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예, 종부세라는 그런 형태는요, 예, 대한민국에 조금 있지 않습니까? 특이한 좀 이런 좀 상황인 거죠. 뭐 이중과세 논란도 있고 그래가지고 여쭤보는 네네네. 거예요. 그 이중과세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재산세도 내고 그렇죠. 또 또 종부세. 추가적으로 내는 네, 거죠. 그런데 재산세는 과세 물건 그러니까 주택이면 주택의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예. 이 종부세는 인적입니다. 한 사람이 전국에 걸쳐서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 있지 않습니까?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예. 이게 종부세를 계산해서 나오잖아요. 그런 그 금액에서 재산세는 공제를 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중과세라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죠. 네. 정부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민생 잡는 거 걱정 많겠죠. 그러니까 뭐 물가도 잡아야 되고 네네네. 여러 가지 고민은 많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정부가 뭐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예. 지금 이제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부터 네.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금년 들어서 다행히 1, 4분기 때 경기가 반짝 성장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1.3% 성장을 좀 했죠. 그래서 정부가 연간 경제 성장을 당초 2.2%에서 2.6%로 얘기했잖아요. 상향 조정도 하고 상당히 낙관적인 이제 경기 전망을 했고. 원래 하반기가 더 높지 않나요? 상반기보다? 그죠? 아니 뭐 꼭 그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 금년에는 좀 경기가 네. 좀 나아지고 또 소비 경제도 좀 좀 나아지리라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예. 아이고 이게 2, 4분기 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0.2% 역성장이 좀 돼버렸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소비 투자, 설비 투자, 건설 투자 내수가 확 있지 않습니까? 또 꺾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의 어떤 경기 개선이 계속될 것인지 조금 이제 의문이 좀 드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수출은 지금 매우 좋죠. 그래서 이제 수출이 좋으면은 그게 내수를 부양하는 낙수 효과를 기대를 했는데 지금 낙수 효과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지 않다. 즉 수출과 내수 간의 골이 너무 깊고 단절이 깊지 않느냐. 그래서 수출이 잘 되더라도 이게 내수로 있지 않습니까? 전이가 안 된다라는 문제가 조금 저는 이게 현실이다고 좀 느껴집니다. 이렇게 상황을 진단한다고 하면은 수출 개선과는 별개로 지금 내수 그리고 내수가 어려우면은 지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뭐 폐업도 많이 늘고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서민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수 경제와 서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별도의 조치가 좀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이제 서민 경제가 돌면서 국민들 있지 않습니까? 경기 개선의 효과를 좀 체감할 수 있지 않느냐. 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이렇게 마련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게 별로 이렇게 체감이 없어요. 예, 대부분이 이제 금융 지원에 그치는 거고 또 재정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지금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금년에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 내년 예산으로 하겠다는 내용들로 이렇게 좀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재정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기조 전환을 하지 않는 이상은 딱히 지금 뭐 수단이 없습니다. 뭐 금리를 지금 낮출 수도 없잖아요. 미국의 기준금리에 따라서 우리 금리가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만 있지 않습니까? 금리를 좀 낮출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정부가 다소 재정 정책을 융통성 있게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세수 결손으로 세수는 없는 상태이고 또 윤석열 정부가 재정 건전성 강화를 굉장히 앞세우다 보니까 뭐 재정 지출을 통해서 또 경기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또 여지가 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중요한 게 정부가 재정 정책에 대해서 조금 기조 전환을 좀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민주당 뭐 차기 지도부는 이재명 체제로 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다양성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김두관 후보도 그 개혁의 딸이라고 하죠. 개딸들을 아예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네. 간단하게. 예, 아무래도 저는 이번 이제 민주당 이번에 이제 지도부 개편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마 총선 민심을 많이 반영하고 있지 않느냐 좀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이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윤석열 정부의 어떤 실정을 견제를 좀 하고 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국정기조의 어떤 전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특검 문제 등 비롯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안들에서 좀 이런 부분들을 야당이 강력히 좀 해결을 좀 진상을 규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는 어떤 국민적인 어떤 주문에 대해 민주당은 거기에 우선순위를 좀 두고 있지 않느냐. 당원들의 이 보편적인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네.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봅니다. 오늘 모처럼 아주 진지하고 네. 우리가 정말 필요한 얘기들만 한 것 같아요. 이 맨날 싸우는 얘기 앞으로 이 누가 어떻게 돼 이런 얘기만 하다가 오늘 정말 귀중한 시간이었고요. 이런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정말 좋은 역할 앞으로 굉장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저희가 사실 오늘 얘기한 부분 우리의 삶에 관한 문제이고 네. 가장 중요한 게 경제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 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뭐 정치가 잘 풀리면 경제가 잘 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는 언제 잘 풀릴지 모르겠거든요. 경제 쪽만이라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잘 풀리도록 노력을 해봐야겠죠. 네, 소중한 말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